자, 오늘은 그 뭐야 옆에 이제 너희들 책 190페이지 한번 봐. 190페이지. 190페이지가 저번 주에 나갔던 이론 내용이거든. 맞지? 그때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면은 간섭, 그지? 근데 이제 그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재학교 커리큘럼에는 사실은 이게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자고 했는데 간단하게 못 해갖고 막 이것저것 좀 어려운 거 했었어, 그지? 맞냐 안 맞냐? 그 막 수학적인 부분들도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그 스크린에서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한번 그 뭐지 영상으로 한번 봐봐야 좀 이해가 좀 될깍말깍한데 사실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돼도 상관은 없고 된다 그러면 좋겠고 된다 그러면 이제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니까 어쨌든 뭐 입시의 시험 범위 자체가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려도 돼. 알겠지? 그래서 간섭이랑 그 다음에 뭐 경로차, 그지? 경로차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회절까지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절. 근데 이제 아직 안 한 게 뭐냐면 산란이라고 하는 성질이랑 그 다음에 뒤에 문제풀이 개념 확인 문제 정도는 내가 그 하자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문제풀이가 좀 안 돼 있어갖고 그때 문제풀이도 선생님이 찍어줬죠. 몇 번 하자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찍어준 것만 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그때 좀 찍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 내줬냐 안 내줬냐? 좀 내줬지. 그 문제 몇 번까지 풀어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상 몇 번까지 풀어보라냐 그때 선생님 78번까지 풀어보라고 했던가 73번까지 풀어보라고 했던가 73번이지 그지? 요거 평강까지 아마 풀어보라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해봤냐 다? 안 했어? 안 했지? 그지? 같이 해보자. 알겠지?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 뭐 일단 7번 산란 나와 있긴 하니까 산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갑시다. 산란. 요거는 뭐 간단하게 뭐 과학 원리가 막 심각하게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그것만 좀 알고 넘어가면 문제는 안 된다. 왜냐면 이 스캐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산란이라는 걸 스캐터링이라고 하는데 빛이 깨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깨져요. 빛도 입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짐을 의미하는 거거든.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하고 광자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광자 그런 걸 이제 광자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이제 아니 선생님 입자도 아닌데 뭐 광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빛이 사실은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 그지? 그래 파동성 위상이 계속 바뀌는 이런 아날로그적 연속적인 어떤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은 이런 어떤 하나의 축으로만 해상되는 그런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와 또 수직인 또 다른 축으로서 또 에너지를 또 갖고 있거든.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그 다음 덩어리와는 연속적이지 않는 불연속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화된 에너지 즉 연속되지 않는 에너지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현대역학에서는 현대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입자성이라고 그래요. 파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이제 하드론 딱딱한 부분과 부딪히면 깨져요. 골 때리게도. 그러니까 깨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지겠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태의 빛으로 나눠진다라고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게 이제 스캐터링, 산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산란이 이거 제대로 배울 건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막 심각하게 배울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산란 현상은
대기를 이루는 기체 분자들이 빛을 흡수하고 사방으로 특수한 진동수의 빛을 재방출하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방출의 의미는 너희들이 아직 전이라는 현상 배웠냐 안 배웠냐? 전이. 아직은 안 배웠지, 그지? 그래 안 배웠지. 전이는 별거 아니고 물리학에서는 원자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그 에너지의 형태로 갖다가 이제 그 입자들을 보거든. 파동성이라고 하는 입자성, 아니, 이 파동성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파동으로 봅니다. 파동. 그러니까 입자도 파동으로 보고 너희들도 다 파동으로 본다는 얘기야. 레이저가 그런 원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점을 빼는 기계가 있어. 너희들 알지, 그지? 피부 미용에 가보면 점을 빼는 기계가 있는데 실제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얼굴이 있으면 여기 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레이저를 이렇게 쏘이잖아요. 그럼 볼 때에도 점만 사라진다. 점만 사라져. 레이저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씌웠잖아, 그지? 그러면 다른 이런 데서도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레이저에 대한 반응이. 근데 없고 뭐만 사라지냐면 점만 타버려. 희한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점이 갖고 있던 고유의 그 파동성이 있는 거고, 이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점을 빼는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점과 반대되는 위상의 에너지를 쏘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그 상쇄 효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에너지의 상쇄 효과, 빛 파동성의 상쇄, 그걸 갖다가 이제 간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간섭과 매우 유사한 성질로 파동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서로 상쇄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점만 사라져버려. 골 때리게 돼. 웃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 살과 이 살도 이제 물질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부들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근육들, 요와 유사한 이런 물질들과 매우 유사한 그 파동과 반대되는 위상으로 빛을 쏘여주면 우리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 그 원리가 레이저총입니다. 레이저총. 이거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네, 실제로.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그 총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 레이저 총의 원리가 레이저 메스로 씁니다. 레이저 메스. 메스 알아요? 메스? 수술할 때 우리가 이게 사람 이렇게 배 가릴 때 보면은 지금 우리 현대과학에서는 잘 쓰이진 않지만 레이저 메스가 이미 개발이 됐거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날카로운 칼날로 이렇게 사람을 쪼개는데 이렇게 쪼갠다니까 좀 이상한데 살을 갖다 이렇게 절개하는데 실제로 이제 레이저 메스가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아주 날카로워. 의사가 막 부엌 이렇게 막 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레이저 한 번만 쭉 해주면 사람 이거 쫙 열립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죠? 그 원리가 바로 이런 빛의 파동성을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원자가 있으면은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이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그 현대 물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띠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동성으로서 이제 보게 되면은 물질의 이제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로축과 Y축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때 에너지 띠의 형태로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화학에서는 그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에너지 준위에 허용된 띠라고 해가지고 이 준위에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갔나? 이 전자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껍질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두 번째 껍질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이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 전이. 화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뜨다라고 얘기합니다. 들뜨다. exciting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변으로부터 뭘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존재하고 빛이라고 하는 걸 받으면 이런 물질 내부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전자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높이 자체가 에너지의 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높이만큼에 해당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이는 뭐가 되어 있냐? 없어. 이 사이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띠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됐고 이런 식으로 들떴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재방출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 그래야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직접 받으면 그 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전자들의 그 이런 들뜨는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면서 다시 에너지를 재방출하는 그런 효과가 물질마다 다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응용한 게 뭐냐면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도 그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 실제로. 물질이 반사해가지고 반사된 빛을 우리가 다시 인식함으로써 물체를 인식한단 말이야. 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백색광이 들어가서 얘가 다시 재방출되는 과정에서 무슨 빛을 갖다 나한테 내보내는 거야? 빨간색 빛을 다시 내 눈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인식하는 거거든 실제로. 골 때리지 그지? 네, 이런 다시 재방출하는 빛의 그 에너지의 크기가 에너지의 종류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 눈에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막 다르게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산란이라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보면 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하는 과정, 스캐터링, 산란, 깨지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그지? 그래 안 그래? 다시 여러 개의 에너지로 재방출하는 거니까. 그때 물질마다 우리 주변에 대기 중에는 어떤 공기가 제일 많냐? 입자 중에서 어떤 기체의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너희들 봤을 때는? 질소. 그렇지. 질소가 제일 많아. 실제로. 네. 질소. 맞잖아. 우리도 배웠을 때 공기의 조성 배웠잖아. 그지? 산소가 뭐 20%, 21% 정도,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뭐 1% 정도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질소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한번 배웠을 거야. 질소가 대략 한 70% 정도 되는데, 그 질소라고 하는 그 입자들이 재방출할 때 무슨 색깔을 재방출해? 파란색. 파란색.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무슨 색깔을 보여? 파란색. 왜냐면 햇빛의 그 입자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방출할 때 밑에 색깔이 파란색. 그 색깔이 우리 눈으로 그대로 들어오니까 하늘을 볼 때 파란색으로 보인다. 원래는 하늘 보면 무슨 색깔로 보여야 돼요? 스캐터링 없으면. 검은색을 보여야 돼. 검은색 우주 색깔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 신기하지 않냐? 달에 가면 그래서 질소 이런 대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우주 그대로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하늘이 검어 보여. 대략 한 성층권 이상 올라가잖아? 그러면 검게 보여. 실제로. 신기하지 않냐? 그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파랗게 보이는 이 스캐터링 현상은 파랗게 보이는 게 질소만 그런 게 아니라 메테인 있죠, 메테인. 걔네들도 파랗게 보여. 그래서 해왕성이랑 명왕성은 아니고 해왕성이랑 천왕성 보면 무슨 색깔로 보인다고 그래? 청록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걔네들의 대기가 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메테인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란되는 색깔의 효과가 이제 파란색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인답니다. 선생님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그제 스캐터링, 산란, 하늘이 파란 이유,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저녁 노을이 붉게 보이는 이유도 산란 효과로 이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뭐죠? 저녁 때 햇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훨씬 길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돌잖아, 그지? 그래 이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 자전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지점을 몇 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낮 12시라고 가정을 하면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회전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이 몇 시에 해당되냐면 18시, 그지? 그래 그 다음에 이 지점이 24시, 그 다음에 이 지점이
6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낮의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저녁의 영역이고 막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지구과학 때. 근데 이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 있을 때는 햇빛이 들어올 때 이 대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기층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야 그래요. 너희들이 봐도 여기서 보았을 때 대기층하고 이렇게 이쪽에 있을 때 대기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께 차이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미리 이게 대기가 두껍다 보면 산란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산란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에너지가 흡수되고 다시 재방출되고 다시 재방출되고가 오랫동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하고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하고 보는 빛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빛의 파장이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스캐터링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상실되나요? 맞아요. 재방출할 때 100이라고 에너지를 받았으면 다시 재방출할 때는 70밖에를 재방출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100을 받아서 100을 다시 재방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의 전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스캐터링 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빛으로도 산란된다는 얘기죠. 적외선, 자외선,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여기 있던 사람은 산란이 제일 안 되는 빛이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색깔이다? 붉은 색깔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란이 잘 일어나려면 어떤 빛이 산란이 가장 잘 일어나냐면 좀 파란색 계열. 파란색 계열은 진동수가 다른 빨간색 빛에 비해서 진동수가 어떻다고 배웠어? 진동수가 크냐 작냐? 크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이 떤다는 얘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많이 떤다는 얘기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반대로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아. 그러니까 좀 덜 떠는 거죠. 그래서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좀 파란색보다 좀 덜하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여기 왔을 때. 뭔 말인지 아냐 이거? 그게 빨간색 노을을 보는 이유라고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뭐 대기 과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선생님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먼 산이 푸른 이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노후를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영재학교에 면담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똑같은 그 노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스캐터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처럼 간단하게 뭐 그냥 빛의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스캐터링이랑 이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론으로 설명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더 현실에 가깝다. 실제 원리에도 가깝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니? 어느 정도는 되냐?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냐? 그때 또 다 까먹냐? 또 어쨌든 그렇다. 먼 산이 푸른 이유라든지 눈 덮인 산이 노랗게 보이는 이유라든지 뭐 바닷물 색깔이 청록인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시 빛을 흡수하고 재방출하는 과정에서 산란 효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끝! 자, 여기까지 산란 끝.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 59번부터 개념 확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73번까지 해보라고 했지만 거의 다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거의 안 됐어 지금. 같이 해봅시다. 아니 그냥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건 계산 문제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웠던 이론만으로도 66번까지 다 풀 수 있어. 66번까지 푸는데 한 10분 드리면 될까요? 자, 풀어봅시다. 이거 시작해. 다 66번까지. 일단 끊어서 가자. 여기 있는 66번, 59번에서 66번까지는
다 한번 풀어도 괜찮은데 다 배웠던 내용이어가지고 물론 너는 저번 주에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안 배웠겠지만 상식으로 한번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풀어봐. 다 풀었? 숙제 해왔네 너? 지영이는 숙제 해왔네. 야 여기는 뭐 숙제 점수 이런 거 없냐? 없어?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나중에 반 이동하고 막 그런 거 없나? 없구나. 저기 다른 데는 숙제 안 해보잖아. 점수 다 해가지고 반 떨어뜨려 버려. 왜냐면 다른 반 다른 센터에 보면 예비지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센터가 있어갖고 반이 막 7개, 6개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상위반, 하위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어가지고 숙제를 협박용으로 쓴다고. 협박용으로. 여기는 별 이유가 없겠다. 근데 너희들 그건 알아야 돼. 지금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 그지? S지반도 있고 지금 여반도 2반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좀 빨리 시작하는 애들이 진짜 100% 훨씬 유리하게. 진짜로. 진짜로. 나중에 한번 봐봐. 9월달부터 시작하는 애들하고 너희들하고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비록 3개월 차겠지만 막상 수업해보면 다. 실무라고 전형무라고 똑같아요. 논리는 똑같아. 그걸 뭐 구별하는 게 나와 있어 거기에? 어디 몇 번? 88번. 아 88번 정도 있었어? 똑같아. 아침 저녁 왜 크게 다르지 않아. 논리 자체. 오늘 파동 끝내버리자. 알겠지? 오늘 파동 다 마무리해버리자. 뒤에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도플러 효과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싹 다 풀어버리자. 급하게 좀 나가자. 선생님도 파동 빨리 끝내고 역학하고 싶어. 역학. 원래 선생님이 전자물리학과 나와서 전자 쪽이 전공이긴 한데 전자 다음에 이제 역학도 잘 하거든요. 파동은 재미가 없어서 빨리 끝내버리고. 다 됐죠? 같이 한번 보자. 59번의 답은 당연히 파란색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굴절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더 크다. 뭐 이런 뜻이고 상호작용이 커서 속도가 더 그지? 느려진다고 배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 그런 내용들이.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뭐라 그랬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와 매질내에서의 빛의 속도의 속도 차를 굴절율로 봤거든.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는 얘기는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고 그만큼 많이 꺾인다. 여기까지 연계가 착착착착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파란색. 그 다음에 60번의 답은 5번, 61번의 답은 2번, 5번. 그 다음에 62번의 답은 A에는 보라색 가야지. 보라색. 그지? 뭐 파란색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보라색, 이거 무지개니까. 그 다음에 B에는 빨간색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3번에 1번, 그 다음에 64번의 답은 동그라미 X,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5번은 합성색이죠? 너무 뻔하니까 그 A에는 자홍색, 마젠타, 그 다음에 B에는 옐로우, 노란색, 그 다음에 C에는 시안 또는 청록, 그 다음에 마지막 D에는 흰색, 화이트 이렇게 써주면 끝날 것 같다. 그 다음에 66번의 답은 3번이죠, 3번. 자, 여기까지 질문. 나 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나 여기까지 하니까 못 풀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봐봐.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는지. 특별한 게 없지, 그지? 여기 쉬워가지고. 다음 67번. 67번에서 73번까지도 선생님이 빠짐없이 다 한번 풀어보라 그랬었는데 여기도 한번 풀어봐. 선생님이 설명해 줄 만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할까? 어떻게 할래? 같이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너희도 풀어보라고 하는 거거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 버릴게. 일단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일단은 67번의 답은 빨간색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빨간색 셀로판지는 빨간색만 통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빨간색으로 그 셀로판지가 보이는 거지. 68번의 답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초록색이 초록색. 그지? 그래 안 그래? 빨간색 하나도 흡수해버리면 뭐 초록색 반사하는 거지 뭐. 근데 얘들아 이거 생각해봤냐? 왜 식물은 초록색을 보일까? 아니 초록색을 반사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맞아. 초록색을 반사해서 그러는데 왜 초록색을 반사하냐고. 왜 초록색을 반사하냐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잖아. 파란색 빛하고 빨간색 빛을 흡수한다는 거잖아. 결국 얘네들이 광합성에 사용되는 빛의 파장은 빨간색 빛과 파란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두 개를 사용할까? 초록색도 사용하면 안 되나? 그치? 그래 안 그래? 초록색 사용해가지고 그 어떠한 빛도 반사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식물의 색깔은 어떻게 보였을까? 검은색으로 보였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식물이 검은색이야. 생존 전략으로 유리할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눈에 너무 잘 띄어? 검은색이면? 다른 것들이? 아니 식물의 입장에서 말이야. 더 좋아? 검은색으로 보면? 화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야. 모르겠다. 그건 어떤 입장에서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 생존 전략에서는 검은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썩 좋은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 수 있어? 여름날 봐봐. 어떻게 될 것 같아? 타 죽어버릴 것 같지 않냐? 그지? 그 열을 조절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산이야, 증산. 식물도 뭐 체온이 있어요 그러는데 식물도 너무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다 익어버려. 40도 이상만 되잖아. 그러면은 식물을 구성하고 있던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섬유 조직들이 있잖아. 다 파괴돼 버려. 진짜로. 식물들도 너무 더우면 안 돼. 적당히 더워야 적당히. 적당히 더워야 적당히.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빛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합성하는 데 쓰는 데 있어서 생존 전략에 가장 유리한 빛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빛도 양을 보잖아요. 빛의 양을 봤을 때 에너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영역이 어떤 거냐면 빨간색 영역입니다. 양이 제일 많아. 양이 제일 많은 게 빨간색이야. 그리고
양은 적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게 파란 색깔이야. 그럼 반대로 초록 색깔은 뭘까? 이도저도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라고.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우세한 것도 아니야. 어중간하다, 어중간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반사시켜버린다. 그런 빛을. 자신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모든 빛을 다 흡수시키면 안 되니까 어중간한 빛은 그러니까 영양분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막 유리한 빛이 아닌 빛은 그냥 이렇게 반사시켜버린다. 그게 초록색.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을 보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꽃은 왜 빨간색이나 막 이런 색깔일까? 열매 같은 것들은 그게 다른 애들 눈에 잘 띄니까. 열매가 초록색이면 어때? 먹기 싫을 것 같고, 그지? 줄기 같고, 잎 같고, 별로 달달할 것 같지도 않고, 그지? 경험칙상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생존 조작으로 쓰이는 거지. 아무튼 참고해서 알아둬라, 알겠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69번의 답은 노란색, 그죠? 빨간색과 초록색빛을 반사하고 다른 빛은 모두 흡수한다고 하는 그런 옷은 무슨 색깔로 보이겠는가 하면 노란색이죠. 뭐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70번의 답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그 다음에 71번 빨간색 종이를 깜깜한 방에서 노란색 조명 아래 두면 무슨 색깔로 보이는데 볼 것도 없어. 노란색 종이는 빨간색과 뭘 통과시켜? 초록색을 통과시키는 게 노란색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빨간색 통과시키니까 빨간색 그대로 보일 겁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72번 밤에 야외공원을 하는 가수가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조명이 이렇게 비춰보면 얘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노란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초록색과 빨간색 조명을 비춰주면 되겠지, 그지? 이 둘의 합성색이 노란색이니까. 그 다음에 73번은 평광입니다. 평광. 선생님이 얘기했지 저번 주에 빛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결이 있다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결이. 이런 식으로 결이 있어서 그러니까 파동인데 이런 파동이 이게 하나의 좌표 y 좌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수히 많은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빛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존재하는 거죠. 사방으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는 필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평광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된 슬릿을 갖다가 통과한 빛은 그 다음에 슬릿에서 이렇게 이거와 전혀 다른 방향의 슬릿으로 놓으면 이거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통과 못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평광 효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아보면은 73번의 답은 몇 번이 가장 적정할까? 찾아봐, 얘들아. 일단 1번은 절대 아니지. 이거 평강인데 무슨 회절이랑 간섭이 나와? 1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빛의 연속성에 의한 건데 이게 그러면 전혀 결이 안 맞으면 전혀 안 보이냐? 그게 아니라 빛도 이게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뒤틀리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빛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단해 버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완벽하게 차단해 버리냐면 위상이 90%가 됐을 때, 완전히 직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완전히 막아버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통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간 흐리하게 보여요. 살짝. 그러니까 그 73번에 평강에 대한 오해를 살짝 줄 수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인데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 실험 B에서도 관측자는 어느 정도 직접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완전히 차단할 것 같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살짝만 뒤틀려도, 그지?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렇지는 않고 이게 연속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위상이 90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완벽하게 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뒤틀렸을 때도 보이긴 한다. 근데 완벽하게 보이진 않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안전하게 딱 같은
방향이 모든 방향의 슬릿으로 딱 봤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슬릿 요 슬릿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살짝 뒤틀리잖아. 그러면은 색깔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게 탁 수직으로 나버리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려요. 아니 이 느낌 설명이 되게 어려워. 이 평강은 되게 짜증나게. 평강렌즈를 직접 보면 되게 편한데. 다음 넘어가고요. 74번. 여기서 이제 간섭 문제 나와요. 간섭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가면은 수학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74, 75, 76, 78만 풀어보라고 했거든. 나머지는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안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문제도 별로 좋은 문제도 없습니다. 막 옴스트롱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단위들은 그 대학교 때나 이거 쓰는 단위지 여기 뭐좀 그래. 그래서 안 해도 돼요. 다른 것들. 그래서 74번, 75번, 76번, 78번 요것만 좀 해보면 되는데, 74번은 자 파동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얘네들이 갔다가 P점에서 서로 합쳐졌을 거야, 그지? 한 번은 그때 위상이 서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파동이 지나가다가 저 P점에서는 아마 합쳐져가지고 위상이 두 배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갈 길 간다 그랬지, 그지? 그럼 몇 번이 정답이냐면 2번이 정답일 거다, 2번이. 네, 이 파동의 이제 독립성을 나타내는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75번에서 두 파동이 중첩된 모양은 어떤 모양이 가장 적절하겠느냐를 찾아보면 되는 건데, 가나가 합쳐지면 어떤 모양이 될까? 야, 그냥 가나가 합쳐지면 어떤 모습이 가장 적절해 보이냐? 선생님이 봤을 때는 2번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2번이. 그러니까 각 지점에 그 위상을 이렇게 합하면 되지. 같은 위상끼리는 서로 더해주면 되고, 반대 방향의 위상끼리는 서로 이렇게 약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2번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2번이. 그 다음에 76번의 답은 위상차 관련된 문제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요게 S1과 S2에서 파장 6cm인 파동이 동시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 P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1P까지의 거리하고 S2P까지 거리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한 파장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 안 그래? 한 파장 차이가. 그럼 파장이 6cm니까 이 경로차가 한 파장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 몇 번이 가장 적절할까? 4번이지. 그지? 4번. 24cm와 18cm. 여기 딱 6cm로 한 파장 차이 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반파장 차이 나고 뭐 3분의 2번 2파장 차이 나고 막 그래. 자, 그래서 76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78번. 자, 이중 슬릿 실험 0의 이중 슬릿 실험이죠. 여기서 적절한 걸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보면 O 지점은 내가 무조건 밝은 부분 나온다고 그랬지. 저기는 왜냐하면 경로차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간섭 무늬는 O점을 중심으로 상하 대칭으로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상하 대칭으로 나타나지. O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파동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슬릿의 간격기를 좁게 하면 간섭 무늬의 간격도 좁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앞에서 간격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지, 그지? 간격이 이제 x라고 해가지고 간격 구하는 공식이 b분의 l 람다 요 공식이었거든요. 저번 주에 한번 증명해줬죠, 이런 공식들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걸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d가 뭐였어? d가 슬릿, 즉 이중 슬릿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빛이 여기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오잖아. 여기서 빛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슬릿 사이의 거리를 d로 놨거든. d. 그지? 그냥 그래.
요거 뒤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슬릿하고 이 뒤에 있는 요 빛의 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벽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놨고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을 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섭무늬가 이게 나타날 거 아니야. 이렇게 간섭무늬가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선생님이 빗금치 부분이 밝은 부분입니다. 그때 이 부분과 이 부분과의 거리를 x로 놨거든요. x. 그래서 이때 이 빗금무늬 요 간격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 기억날 거야 아마. 그지?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바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D를 좁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D를 좁게 요걸 작게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X는 어떻게 되냐? 커지지, 그지? 그럼 3번은 맞는 거네.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을 길게 하면 L을 길게 하면 요걸 길게 한다는 얘기. 이번에 요걸 길게 하면은 무늬의 간격이 좁아진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넓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요걸 크게 하면은 요게 커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X 사이의 간격이. 그러니까 4번 틀린 말이다. X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4번이 답이니까 5번은 뭐 답이 아니겠죠. 그래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84, 85, 87, 88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84, 85, 87, 88 회절이랑 방금 배웠던 그 산란에 관련된 문제야. 회절이랑 산란에 관련된 문제인데 84, 85, 87, 88 지금 빨리 풀어봐.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 5분 줄게. 야, 너희도 오늘 화학 엄청나게 오래 했다며. 뭐 했어, 화학으로?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아까 특강 시간 계속 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본수업까지 한 거잖아. 우와, 오늘 화학 마스터 했겠는데? 아니야?
엄청 지겹겠다. 씨. 진짜 장난이야. 야, 진짜 선생님도 힘들었겠고 너희들도 힘들었겠는데 진짜로. 제 목요일날 분리 특강 누가 하시나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은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해. 다른 선생님이랑 할 것 같아. 그날 중학생 중원생 하루 종일 있어야 돼? 우와 대박인데? 야 그때 또 너희들 물리 마스터 하겠는데? 어? 뭔가 하나는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시간표를 화학이랑 물리랑 특강 시간표를 바꾸는 그러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야 적극적으로 그럼 건의 좀 해봐. 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 한 과목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진짜 좀 힘들거든. 선생님도 고역이야 선생님도 그치? 선생님도 너희들 막 6시간 7시간씩 막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정들 것 같은데.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까 그 누구지 희동쌤 너희들하고 막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고 해가지고 시간표를 봤더니 어우씨 그냥 전체가 다 특강 전체가 그냥 화학이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깜짝 놀랐어. 괜찮냐 멘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응. 특강 안 돼. 특강 안 들었어 너는? 너는 그나마 좀 낫게 특강 들었잖아. 오늘 방학식하고 방식 하고 와가지고 화학 특강부터 해가지고 멘탈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자. 곧 있으면 끝난다. 30분만 있으면. 자습시 자습실? 자습실이야 뭐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 오늘 배웠던 거 쭉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여기가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지금 너희들이 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답답하냐? 난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 선생님이랑 6시간 있었다고 하면 진짜 깜짝 놀라. 에어컨 좀 틀까? 좀 덥지 그지? (27도다) 27도. 너가 덥긴 하네. 자 같이 해봅시다. 84번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정답은 답이 좀 많네요. 이게 1번 2번 3번 6번 1번 2번 3번 6번 그 다음에 85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너희들 그 FM 방송 AM 방송 이게 라디오가 2개 있는 거 알고 있니? 라디오를 요즘은 잘 안 듣잖아. 그치? 선생님 때만 해도 그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도 아니었다. 선생님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시절 때 이제 유행하던 게 라디오 듣는 거였어. 라디오. 그 애들이 이제 밤에 공부하고 별밤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문세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있었는데 그 별밤 듣고 자는 게 그나마 그때 당시 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그 워크맨이라도 있는 애들은 진짜 잘 사는 애들이었고 워크맨 없는 애들이 이제 라디오가 많다 보니까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방에서 틀고 이렇게 잠 자거나 아니면 이어폰 끼고 이렇게 요만한 라디오 들고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 음악 들으면은 지금은 MP3 뭐 이런 거 다운받아서 하거나 그지? 아니면 멜론 뭐 이런 거 하지만 선생님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테이프 있잖아. 테이프 같은 거 듣던 시대인데 이제 라디오가 더 이제 대중화됐었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DJ가 틀어주는 거 듣는 거지. 음질도 거지 같아갖고. 근데 그때 당시 그 주파수가 2개가 있었는데 FM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AM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FM 94.5 메가헤르츠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 그지? 그런 게 그때는 이게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그 주파수에 딱 맞추면 그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AM하고 FM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라디오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두 파동의 특성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AM은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니까 진동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반대로 FM은 진동수가 커. 진동수가 큰 대신 파장이 짧죠.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FM은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잘 안 돼. 잘 안 잡혀. 주파수를 맞춰도. 반대로 AM은 장애물이 있어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단점이 있다면 좀 음질이 별로야. FM은 음질이 뚜렷합니다. 잘 안 터져서 그렇지. 그래서 FM은 대부분 어디서 많이 듣냐면 그 도시 같은 데서 FM을 많이 틀었고 대신 고속도로에 나가면 FM이 잘 안 터져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나가서는 AM이 또 잘 터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산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FM은 장애물 만나면 잘 안 되거든. 이제 FM이 그러면 건물 같은 거는 잘 뚫어요? 이 FM은 그 뭐지 방송사에서 바로 뿌려주잖아. 그러니까 도시 같은 데서는 있다 하더라도 뿌려주는 게 워낙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는 그냥 FM 듣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건물이 많고 막 그런 데는 좀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FM이 단파야, 짧아. 그래서 먼 지방까지 송출이 잘 안 돼. 고속도로 나가면 안 터져. 너희도 한번 아버지랑 여행 갈 때 한번 봐봐. 고속도로에서 FM 틀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잘 안 나옵니다. 그 지역 방송 나와. 그 지역 방송. 내가 이제 서울 방송 틀어놓고 있으면 서울 방송 잘 안 들려. 대신 경기도 방송이나 아니면 저기 부산 쪽에 가면 부산 방송은 잘 들리지.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이제 전혀 다르지. 근데 AM은 고속도로에서도 잘 터진단 말이야, 실제. 장파라서 먼 곳까지 도달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AM 잘 안 틀어요. 왜? 재밌는 방송이 없어 별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85번은 뭐 그런 상식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답이 3번. 87번의 답은요 역시 3번입니다. 이 공식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 슬릿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슬릿이 길면 슬릿 사이의 거리도 길다고 보면 돼.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파장과 파장, 그러니까 저 간섭 무늬 자체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로로 짧잖아. 뭔 뜻이냐면은 세로로 짧다는 얘기 D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지는 거지. 됐냐 이거?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한 예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88번에 빛의 산란과 관계없는 현상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산란이 아니고 뭐냐? 이거는 분산입니다. 분산. 매질 내에서 그 진동수 차이 때문에 빛이 나눠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매질 내에서 나눠지는 현상. 근데 산란은 흡수해서 재방출하는 효과. 근데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빛이 매질 내로 굴절해서 들어가서 굴절률 차이 때문에 빛이 나눠지는 현상.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회절, 분산, 뭐 그 다음에 산란, 그 다음에 회절, 뭐 이런 빛의 좀 특수한 성질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봤어.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정도만 알고 있으면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실제 영재학교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뭐 문제 없이 이 정도 상식으로 다 풀 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 뒤로 넘어갑시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파동과 빛, 소리 요거 파트 나옵니다. 소리 파트인데 영재학교에서는 이 소리 파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자주 나왔어. 그 가장 마지막 파트에 있다 치고는 꽤 좀 나온 편이거든.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왔다 하면 딱 그 파트입니다. 나왔다 하면 단골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뭐 요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어쨌든 음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죠. 종파입니다, 종파.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의 목소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래도 귀로 듣는 대부분의 파동이 이제 이런 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리의 성질,
가청 주파수, 소리의 3요소 이런 것들은 이미 중학교 과정에 다 배웠던 거예요. 맞냐 안 맞냐? 따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파에서. 가청 주파수는 뭐예요? 우리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20Hz에서 20,000Hz까지를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고 20Hz보다 낮다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 저주파라고 해요. 저주파. 그리고 20,000Hz 이상을 고주파가 아니라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초음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가청 영역에서 벗어나 버려가지고 사실 우리 귀로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핸드폰에서 웹 같은 거 다운받아 보면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웹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청 주파수 영역대 소리를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체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000Hz 정도 되면요 이게 잘 안 들린답니다. 사람한테 귀에. 어떤 애들이 저번에 한번 보니까 20,000Hz 이상으로 딱 해놓고 이거 들려 안 들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력이라고 하는 것도 나이와 연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젊을수록 잘 듣는데 젊을수록.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는 7, 8살 애들이 더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생님 정도 되면은 잘 안 들릴 수 있죠. 이 청각이 예민하지가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렇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청 주파수는 그 정도 알아도 끝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는 이거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소리의 세기와 영향이 된 건 진폭, 소리의 높이에 해당되는 건 진동수, 그 다음에 맵시라고 그러죠. 그 파형이라고 해가지고 파형의 모양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게 우리가 그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형이 막 날카로운 음은 우리 귀에도 막 찢어지게 들리고 반대로 좀 부드럽게 들리는 음들 같은 경우 파형을 보면 파형이 좀 부드럽게 나타나고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은 세기와 같은 진동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파형, 맵시가 달라버리면 전혀 다른 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기타로 하는 음악, 그지? 음이랑 피아노로 하는 음은 같은 음계에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 그지? 그게 뭐 차이 때문이야? 음색, 맵시, 파형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전에 한번 파동 파트 할 때 소리의 속력 관련해서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빛은 어디서 제일 빠르다고 그랬어?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다고 그랬지만 탄성파에 해당되는 파형들은 어디서 빠르다고 그랬어? 고체, 딱딱한 물체, 밀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빠르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이거 잘 알아두라고. 그 중에서도 이 음파는 탄성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체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거. 그때 예전에 한번 속도로도 알려준 적이 있는 것 같아. 고체에서 대략 한 5,000, 그지? 그 물속에서 대략 한 1,500. 공기 중에서 대략 340. 영하 0도 1기압에서는 332m/s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속이라고 해가지고 마하 1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그럼 마하 1은 뭘까? 마하 1이 340m/s면 마하 2는 얼마야? 얼마? 뭐 얼마 680이지. 두 배는 얼마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하 1과 마하 2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에이 마하 1까지 달려요? 얘는 마하 3까지예요. 마하 2하고 마하 3 뭐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마하잖아. 아닙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거는 알겠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런 현상들은 다 됐고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 음파에서 많이 나왔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타고라스의 음계, 피타고라스의 음계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파트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언제 배울 거냐면 따로 영재반 가서 배울게요. 피타고라스 음계는요. 알겠죠? 그 피타고라스의 12음계라고 들어본 적은 있냐 혹시? 안 들어봤지? 그지? 나도 처음이야. 나도 처음 이런 데서 처음 봤어. 선생님도 영재반 들어와가지고 영재 문제에서 나도 선생님도 처음 봤습니다. 무슨 씨 피타고라스 음계야, 씨 물리학과 들어가면 그런 거 안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음악이거든. 그 음악 재능이 제일 떨어져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음악 배울 때 사실 거의 잤어. 실기한다고 그러면은 도망가 버리고요. 노래 부르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아직 그 점수 안 받고 말지 하면서 도저히 쪽팔려 더 노래를 못 부르겠다 그래갖고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어쨌든 음계 같은 것들은 차후에 나올 때 그때 가서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너희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요거는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어. 도플러 효과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경험하는 효과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앰뷸런스 소리 한번 잘 기억해봐. 너희들. 앰뷸런스 들어본 적 있나? 앰뷸런스 소리. 앰뷸런스 차가 다가올 때 어떻게 들려 소리가? 왜요 멀리서 있다가 그지? 왜요 하면서 가까이 오는데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히 소리만 커지는 거 아닙니다. 소리만 커지지 않아. 멀리서는 위용 근데 이거 위용이 지금 멀리서 들었을 때 그 진동수가 어떨 것 같아? 세기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진동수도 어떨 것 같아? 낮아요. 진동수도 낮아. 근데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 위용 크게 들리지 그지? 이거 높이가 어떻게 돼? 높이가 바뀌어. 골 때리게도 같은 소리면 높이가 바뀌겠냐? 안 바뀌지 그지? 근데 희한하게 다가올 때 높이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높이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높이가 바뀝니다. 뭔 뜻이야? 진동수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선생님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진동수가 절대 안 바뀐다면서요. 맞아. 안 바뀐다고. 안 바뀌는데 바뀐다고. 들을 때는. 골 때리기도.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다시 소리가 작아지기도 하지만 파동의 높이도 달라져서 그 음원의 높이도 즉 진동수도 달라집니다. 낮아집니다. 실제로 골 때리기도. 이것을 설명한 게 이제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근데 이 효과가 우주에서도 일어나. 빛에 의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이거 누가 발견했어? 그 무슨 마왕이 허블이라는 사람 아니야? 허블?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00년도 초에 그 안드로메다 은하 있죠, 그죠? 그 새끼를 관찰하다가 발견한 현상이거든. 걔가 우리 눈으로 보였을 때 어떤 색깔로 보였냐면 약간 좀 그 빛 자체의 영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라기보다는 정밀하게 관측을 한 거죠. 그 빛을 분석을 해봤더니 빨간색의 영역의 빛이 유독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적색 편이라 그래가지고 도플러 효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음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파에서도. 왜? 음원이 움직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원이 움직일 때. 관찰자와 음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F는 F0 곱하기 V 음속 마이너스 V 음원 V 음속 마이너스 V 관찰자. 자, 이거에 의해서 결정난대요.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앰뷸런스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앰뷸런스가 이렇게 있고 왜요 하면서 오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음원은 누구야 지금 현재? 앰뷸런스지. 앰뷸런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V의 음원입니다. 음원. V 음원이라고 하는 속도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관찰자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자. 선생님이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이제 V, 이거 이제 관찰자로만 쓸게요. 선생님 멈춰 있습니다. 관찰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음원은 어떻게 펼쳐나가냐면 여기서 사방으로 동일한 균등하게 이렇게 퍼져나가죠. 멈춰 있다면 그럴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음원이 음속이 이걸 이제 음속이라고 할게요. 부위 음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음속의 속도하고 상대적인 음원의 속도에 의해서 내가 그걸 듣는 거야. 이 간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가까이 오면서 가면 음파가 점점 찌그러지는 느낌 아니야 이거? 그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아니야. 얘 음원이 지금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쭉 오면서 지가 이제 발생을 시키는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내가 이 음원의 속도를 엄청나게 빨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한 건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음원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어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동일하게 이렇게 놨던 놈이 얘가 이제 앞으로 오면서 음파가 이게 찌그러진단 말이야 지금 이런 형태로. 근데 이 파원의 이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줄어들지 그지? 파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이게 상대적으로. 파장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뭐가 증가하게 되고요? 진동수가 커지는 효과가 나잖아. 이 경계를 깨버리면 그 소닉붐이 일어납니다. 이 경계를 깨버리면 전투기에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요. 실제로 음속에 이상되는 속도를 가게 되면 이 음속이 이게 음파가 이렇게 나아가는 속도에 비해서 음원이 더 빨라버리냐 그러면 이게 깨져버려 이 앞에가. 이게 깨지면서 그때 뭐가 발생되냐면 주변으로 추격파가 발생해요. 붕. 이걸 소닉붐이라고 해요. 그지? 그냥 전투기 날아갈 때 그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그지? 전투기 날아가는데 전투기가 방구 끼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가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어느 순간 펑 하면서 이제 뒤로 이제 하얀 연기 나면서 갑자기 팍 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음속을 돌파할 때거든요. 네. 지가 발생시키는 음원보다 지가 더 빠르면 앞에 음벽을 깨면서 나아가는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골 때리죠. 도플러 효과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 거냐면 음속이 지금 어느 쪽이냐면 지금 오른쪽이지, 그지? 그래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음속이 오른쪽이고 거기서 음원을 뺀대. 음원이 뭐냐면 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음원도 지금 어느 쪽이야?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상이죠.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관찰자가 지금 여기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음속은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음원도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둘 다 플러스 값인데 빼기 상대적인 속도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음속보다는 작지. 이 분모 자체가 음속보다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위에 있는 이 값은 음속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개념이야. 근데 관찰자 가만히 있잖아 지금. 관찰자 가만히 있지. 그러면 이게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모는 작고 분자는 더 크지 지금. 맞냐 안 맞냐? 그러면 F0가 원래 이 음원의 진동수입니다. 그럼 원래 이 음원의 진동수보다 어떻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녀석의 소리가 원래 소리보다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더 높은 소리로 느껴진다는 거야. 더 높은 소리로. 물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도 커지냐면 진폭도 커질 겁니다. 진폭도 커진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높이가 커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 중에서의 에너지가 그만큼 덜 소실되니까 나한테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건 당연히,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높이도 커져서 크고 높은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지금 이 상황이.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때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냐면 요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상황이 바뀌면요. 예를 들어서 관찰자가 오른쪽으로 가면요. 그러면 여기도 관찰자를 빼주면 돼요. 관찰자의 속도를.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음원이랑 나랑 같은 속도로 간다. 그럼 어떻게 들려? 똑같은 소리 들려. 이해되지, 그지? 반대로 내가 앞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 있는 속도가 어떻게 돼? 더 커져버리잖아. 합쳐져가지고, 그지? 빼기에 빼기 관찰자니까 합쳐져 버린다고 두 개가. 그러면은 아까보다 멈췄을 때보다 더 큰 소리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관찰자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으면요, 멀어지는 상태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선 음속이 마이너스가 돼. 왜? 왼쪽 방향이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거 또 왼쪽 방향으로서 너희들이 계산해 주면 돼. 이거 똑같이. 그래서 이제 관찰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도플러 현재 이 듣는 사람 관찰자 입장에서의 진동수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요걸 딱 요 공식 쓰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알겠죠? 책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요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암기해야 돼. 짜증나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특별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짜증나더라고. 선생님은 올해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암기되어 있는데, 그지?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 공식이 이제 새로운 또 암기거리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짜증날 수 있긴 하지.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면요, 두고두고 씁니다. 왜냐하면 도플러 효과는 이 공식에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돼. 딱 여기까지만 나와. 이 정도까지. 근데 이 도플러 효과를 책에서처럼 배우면 너무 어려워. 딱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요 상황으로만 딱 하시면 됩니다. 요 도플러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호 결정이야. 이 공식에서 부호 잘못 넣으면 그냥 와라락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부호만 잘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면 전부 다 플러스 넣어주면 되고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넣어주면 돼. 이 공식에서 바꾸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자, 예전에 이걸 그 영재학교 문제에서 제시문으로 한번 넣어서 나온 적이 있었어. 제시문으로 나왔어. 짜증나지, 그지? 근데 어쨌든 이걸 처음 맞닥뜨린 사람은 깜짝 이거 틀렸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제시문으로 나온다고 해도 맞을 수 있겠냐? 뭔 뜻인지 알아야 맞든 거 맞은 거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게 도플러 효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차후에 도플러 효과 말고 또 뭐가 나오면 피타고라스 음계 그거는 다음에 나오면은 내가 만약 한다 그러면 아주 세심하게 잘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책에는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까지 해야 되는데 자, 뒤에 90번부터 이제 문제풀이 쭉 나와 있는데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정상파 안 배웠구나. 정상파는요, 문제 하면서 할게요. 알겠죠? 문제풀이 하면서 할게요. 왜냐면, 이 정상파는 딱 알고만, 왜냐면 이것도 입시에서 벗어났거든요. 정상파. 이 정상파가 원래는 입시에 있었는데, 이게 입시에서 벗어났어. 왜냐면, 그 물리 1인가 2에서인가 이게 사라졌거든요. 이게 정상파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입시 영역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예 정상파는 사실 안 다뤄도 상관은 없습니다. 90번 다음 중 소리의 전달 속도 가장 빠른 물질은 어디냐고 했는데 가장 딱딱한 걸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야? 누구야? 어떤 물질이야? 딱 봤을 때 유리입니다. 유리. 그죠? 예. 나무도 딱딱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리가 더 딱딱합니다. 나무보다는. 그 다음에 91번 이거 한번 찾아봐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야 그냥 너희들 풀어봐라. 이거 93번까지 3개 빨리 풀어봐. 93번까지. 답변이? 자, 그렇지. 자, 91번의 답은요. 일단 정답은 1번, 5번, 6번, 7번. 맞았냐? 그 다음에 92번에 가장 큰 소리는 뭐 볼 것도 없어. C. 가장 높은 소리는 E. 그지? 파장이 제일 짧은 거. 그 다음에 93번의 답은 E입니다. E. 예. 자, 설명 필요한 거
91, 92, 93번 중에서 93번 갑시다. 93번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컵에다가 소리 내는 방법 알지, 그지? 두 가지가 있어. 소리 내는 방법이 직접 쳐서 소리 내는 방법이 있고요. 공기 불어서 소리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생긴 관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차피 똑같아, 유리컵이나. 근데 물이 한 요 정도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녀석에다가 만약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서 너도 그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후 하면 소리 나는 거 알 거야, 그치? 평소에는 바람 제대로 안 넣으면 그냥 쿵쿵 소리만 나다가 이거 잘 맞춰서 넣으면 후 하면서 큰 소리 납니다. 후 하면서 소리 나는 거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냥 그래. 왜 그런 거냐면 이 안에서 동일한 파동이 중첩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정상파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 정상파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그 정상파가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파형으로 하면은 한 4분의 1람다의 파장이 만들어지면서 소리가 나고, 아니면 4분의 3람다의 파장이 동일하게 중첩되면서 만들어지면서 파동이 그 소리가 나고, 이런 걸 이제 파동의 중첩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명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그때 이 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서 만들어지는 파장이 짧아져. 점점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에 의하면 여기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파장이 점점 짧아져.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바람 후 불면 높은 소리가 나.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근데 반대로 이걸 때려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뭐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냐면 이 시험관 자체가 직접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물이 많다는 얘기는 무거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거울수록 어떨 것 같아? 잘 떨 것 같아? 아니면 좀 덜 떨 것 같아? 덜 떨어. 그래서 물이 없을수록 질량이 작아서 더 많이 떱니다. 더 높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물이 많으면 무거워. 그 똑같은 세기로 치면 더 낮은 소리가 나. 둔탁한 소리. 탱탱탱탱탱. 물이 작으면 탱탱탱탱탱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비교를 해보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손들어 보면 그런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죠? 이런 거 그 실로폰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물 채워놓고. 그 이게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93번 같은 경우는 때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때리는 거니까 물이 가장 작은 게 가장 높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10시 다 됐고요. 오늘 숙제는 94번부터 해가지고 104번까지 풀어보긴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좀 골라서 풀자. 이것도 다 풀지 마시고요. 94, 95, 96, 97, 다 해도 돼. 98, 99, 101, 102, 103, 104까지. 미안하다. 하나 빼고 다 풀어보라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직 정상파를 안 배우고 해서 그냥 숙제를 내줘야 될 것 같아서 내주는 건데,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체크해놓고 오십시오. 알겠죠?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파동 파트 마무리 해버리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늦어서.